이틀째 질문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전문 연주가 테너 이재욱 성악가를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가곡적 발성이 뛰어나고 서정성과 파워를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런가 하면 뭐 한국 가곡의 거목이라고 불리는 고 이수인 선생이 생전에 선생님에게 그 앨범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다면서요? 네. 예. 되게 영광스럽게도. 네. 그 에피소드가 재밌어요. 제가 귀국해서 한 6개월도 채 남짓 안 됐을 때, 그 야외 공연장에서 그 시비 제막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갖고 이제 만든 한국 가곡 부르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오케스트라 반주로 노래를 두 곡 불렀는데, 부르고 이렇게 무대 뒤에 대기실에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인분이 오시더니, 노래 잘 들었어. 연락처 좀 주시오, 이러는 거라서, 그냥, 잘 들었으니 고맙긴 한데, 갑자기 연락처 달라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 연락처는 드릴 수 있지만, 혹시 누구신지 그랬더니, 저희 가곡 만드는 이수인이요. 이수인 선생님은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어릴 때, 둥글게 짝, 그리고, 앞으로, 그거 만드신 그거 분입니까? 다 자꾸 동요에 대작들이 많죠. 그러고는 이제, 바람이 선을 놓아요, 들 앞에나, 별이라는 곡, 그 다음에 내 맘의 강물,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그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동요하고 가곡계의 대가시니까, 근데 그런 분이 성함만 듣다가 실제로 처음 보니까 몰라 뵀죠. 네. 그래서, 듣는 순간 그냥 그때는 명함도 안 만들었을 때라 종이 찢어갖고 핸드폰 번호 이렇게 들었더니 한 며칠 뒤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본인 곡으로 CD를 하나 제작하려고 그러는데 12곡 정도 다 불러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저야 지금은 이제 CD 많이 안 했죠. 교육 당시만 해도 CD가 이제 별로 이제 제작하면 이제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으니까. 그리고 한국 가곡의 대가가 또 만들자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했죠. 했는데 제작비를 다 댔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또 노래 불러줘서 고맙다고 페이까지 주셨어요. 저는 대가 선생님한테 픽업해서 당해서 노래 불러준 거 고맙고, 감사해서 페이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프로 성악가한테 노래 부르게 했으면 페이를 줘야지. 그래서 적지만 받아줘. 감사하게도 돈도 받으면서 신인 성악가가 귀국한 지 1년도 안 된. 그래서 녹음을 하게 됐는데 그 덕분에 한국 가곡계에서 많이 알려졌어요. 왜냐면 이수인 선생님이 픽업해서 그분이 거의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본인 곡 갖고 CD를 독집을 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회자가 됐죠. 이 테너 이재욱이 누구야? 그 앨범을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나요? 예. 유튜브에 테너 이재욱, 이수인 작곡 이렇게 치면은 그때 낸 CD 전곡 다 올라와 있고요. 요즘 다 웬만한 건 오페라 전곡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한국 가곡계에서 이제 알려져서 여러 한국 가곡 선생님들이 불러서 본인 곡도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진짜 한국 가곡을, 제가 뜻하지 않게, 원래는, 오페라 전공이었으니까. 뜻하지 않게 이렇게 한국 가곡계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됐죠. 그럼 가곡 얘기하신 김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국 가곡을 K 가곡으로 부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또 K 가곡을 누구나 쉽게 부르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대중 가곡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 가곡의 매력이 뭔가요? 사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성악을 공부하려고 이태리로 가서 이태리 오페라의 본고장이라서 오페라 전공을 하게 됐지만 사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페라를 전공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전공하게 돼서 돌아왔는데, 어쨌든 한국 가곡이라는 것이 창하고 국악하고는 다르게 서양 음악 음계로 만들어진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악적인 창법으로 불려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태리 가서 몇 년, 또 다른 사람은 또 10여 년, 20년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다 공부하고 오는데, 노래는 뭐, 외국말로는 노래를 잘하는데, 한국말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몇십 년, 몇 년을 외국말로만 노래를 했으니까. 모국어는 한국어지만, 거기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게 색다른 또 공부거리가 된 거예요. 네. 연구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 가곡을 따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커리큘럼이 있는 대학교가 몇 개 없어요. 네. 그것도 희한하죠. 음대에 한국 가곡의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없어요. 그것도 좀 아이러니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한양대는 이제 그 창립자가, 한국 가곡 쪽 예. 전공 또 작곡자시니까, 그래서 음대 한국 가곡 커리큘럼이 1년 있어서 했는데, 사실 1년 갖고는 사실 힘들죠. 그래서 그 외에는 어쨌든 본인이 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귀국해서 이수인 선생님 덕분에 그 CD 하면서 공부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한국 가곡이 힘들지?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번외의 말이긴 하지만, 그 이태리 가곡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네. 아예요 5개밖에 없어서 노래 부르기가 편해요. 근데 우리나라 모음은 복잡하잖아요. 네. 또 받침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받침, 뭐 종성도 있고, 뭐, 그래서 복모음도 많고. 그러니까 노래 부르기 대신에, 세계 어느 나라 언어든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한글이. 네. 그래서 한국 성악까지 전 세계에서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군요. 언어적인 네. 장점에서 오는. 네. 다 어렵지만 다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같은 동양인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말로 노래하기가 되게 어려운 면이 좀 있죠. 네. 향수도 가곡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래는 그 시어이기 때문에 가사도 아름답고 또 곡도 굉장히 한국적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향수가 처음 발표됐을 때도 논란이 많았죠. 네. 대중가수와 네. 성악가의 만남. 요새는 아주 많이 합니다만. 뭐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박인수 서울대 교수님이 예. 국립오페라단에서 퇴출되는 또 그런 네.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시는 정통시인데 또 작곡가는 가요 그랬죠. 작곡가고. 근데 그런 전목들이 서양에서는 뭐 그 도밍고하고 존 덴버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예. 있었고 조합도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늦게 됐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늦긴 했죠. 네. 근데 지금 와서는 명곡으로 평가받고, 지금 한국 가곡 추세도 옛날 한국 가곡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것도 세대가 변함으로써 한국 가곡의 흐름도 형태도 특징도 네. 좀 변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한국 가곡만의 매력이 있습니까? 아니, 일단은 직접적으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노래를 들으면 외국말로 노래 들었을 때보다 좀 더 직접적인 감동이 오죠. 네. 그 네. 전통 시어에서 또 오는 감동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역시 한국 가곡을 불러야 제맛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 대중 가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지금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 길거리에서 뭐 노래하고 버스킹. 버스킹. 예. 그처럼 한국 가곡을 해외에 나와서 부를 기회도 있고 그랬을 때 반응도 좀 접하셨습니까? 그게 제가 이제 이태리에서 유학할 때 한 가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명한 콩쿠르이 있어요. 근데 그 콩쿠르의 예선 때 가곡하고 아리아를 이제 불러요. 보통 두 곡을. 근데 어느 한국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르는 거예요. 아시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가곡으로 이제 본인은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심사위원들이 다들 객석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 규정에는 어느 나라 가곡만 해라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최초로 한국 사람이 한국 가곡으로 그걸 부른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예선에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도
이 노래를 알아야 뭐 심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생전 처음 들어본 노래니까 당혹스러워갖고 사실 근데 그때 받은 충격이 야, 한국 가곡이 언제 콩쿠르에서 불려질 날이 있을까? 근데 올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KBS에서 올 가을에 K 가곡 콘테스트를 해요. 네. 외국 사람들 대상으로. 그래서 KBS PD 한 분이 전에 아침마당 PD 했던 분이고 저하고는 또 클래식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만났던 친한 PD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KBS하고 이제 곡을 만든 거예요. 그 작년서부터 해서 유럽 투어 다니면서 예선을 하고 네. 본선에 지금 한 12명, 13명인가 모아서 올 가을에 지금 방송을 예정이에요. 네. 한국 한국 가곡만 갖고 외국 사람들이 경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K 가곡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러니까 K 클래식이죠. 그러니까 K 팝, K 푸드, 네. K 무비 그런 K 컨텐츠들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네. 유명하잖아요. 사실 K 클래식은 원래 그 전서부터 좀 있었는데 그런 좀 더 대중적이긴 한데 좀 덜 알려진 셈이죠, 사실은. 네. 근데 요즘 이제 K 그런 콘텐츠 부흥에 힘입어서 K 가곡도 네. 전 세계인이 이제 그러니까 들으면은 K 가곡, 한국 가곡이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날이 거의 20여 년 후에 일어나네요, 이게. 네. 이제 콩쿨 가서도 한국 가곡이 그 가곡 랩 그 카테고리에서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날이 지금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K-팝, K-무비석이겠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 해외에 꽤 있고, 네네네. 한국어가 좀 익숙한 언어가 됐지 네네네. 않습니까? 예, 그런 배경도 있군요. 선생님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신 후에 다시 그 성악과에 편입해서 음대를 졸업하신 거죠? 네네네. 예, 그리고 유학하셨습니다만. 네네네. 그래서인지, 본래 이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셔서인지, 합창주의자로서 이렇게 그 단원들한테 설명하실 때 시각적 이미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선 왜 뒤늦게 전공을 바꾸셨습니까? 또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신 게 음악을 하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질문들을 저도 이제 인터뷰 때 많이 봤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술이나 음악이나 마지막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전까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술은 시각 예술이잖아요. 뭘 만들든 그리든 시각적으로. 음악은 보통 시간 예술이라고 네.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명함에 지금 처음 만들었던 명함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노래를 그리는 사람, 테너 이재호 이렇게 써놨어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노래를 그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은 2차원이든 3차원이든 공간에 시각적인 조형물을 만들고 그리는 작업이라면 음악은 시간이라는 캔버스에 목소리라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캔버스다. 예. 시간이라는 도화지에 네. 목소리라는 물감으로 채색을 재밌네요. 하는 예. 그래서 저는 노래 부를 때 그림 그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그림을 그래서 저는 아직도 노래를 그리는 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림도 취미로 하고 있지만 취미로 좀 하십니까? 그럼요. 그냥 저도 그냥 저는 스케치 네. 연필로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죠. 미술이든 음악이든 다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왜 음악을 했냐고 물어보신 첫 질문의 대답은 원래는 음악미술 고등학교 때 아주 좋아했는데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제 하려고 지금 보니까 레슨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레슨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네. 옛날에는. 근데 미술은 그때 당시 이제 미술학원을 이제 고1 때부터 다녔는데 실기장학생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50% DC 받고 그래서 싸게 다녔거니와 미술 연필 그냥 4B, 2B 뭐 몇 자루에다가 그 다음에 물감은 60가지 신한 포스터, 알파 포스터 칼라 그냥 60가지 하나 딱 있으면 됐거든요. 좀 더 저렴했어. 그러니까 양쪽 다 재능이 있는데 좀 더 결국 돈 문제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선택을 해서 이제 미대를 갔는데 가고 보니까 음대 간 친구들은 미대 음대가 등록금이 좀 비싸 일반 다른 과보다. 근데
음대 간 친구들은 악보 복사값밖에 안 드는 거예요. 등록금 제하고는. 근데 미대 갔더니 이게 재료가 그때는 알파, 신한, 물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제 이게 재료가 고급화되어 버리니까 뭐 터너 물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터너 물감이 외국 제품인데 그 한 통에 막 그때 돈으로 6,000원, 7,000원, 막 9,000원 한 통, 요만한 거 한 통에. 네. 근데 미대 가면은 이제 요만한 도화지도 안 그려요. 제한이 없죠. 막 큰 데다. 한 통, 물감 한 통 사면은 요쪽, 요만큼밖에 못 쓰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그리고 저는 또 디자인과니까 제도 용품이 대부분 독일 거 많이 쓰거든요. 제도 용품도 엄청 비싼 거예요. 와, 그리고, 야,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구나. 그래서, 아씨, 음대 갈까. 나중에 좀 후회, 아닌 후회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들어갔으니까. 근데 미대 다니다가 음악 활동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주일 2부 찬양대, 수요 찬양대, 그 중학교 다니는데 충현 남성 중찬다 이런 거 하면서 음악 활동이 미대 졸업할 때는 거의 뭐 한 80% 이상이 음악 활동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근데 그때 당시에 미대 다닐 때 어떤 활동을 했냐면 그 최운차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합창계 윤학원 선생님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신 분이 있어요. 최운차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지휘하시던 대학 합창단이라고 있어요. 네. 선교 합창단인데 각 대학의 음대 전공생들로 이루어져요. 근데 테너 단원 중에 한두 명 정도만 비전공자가 있었어요. 왜냐면 테너들이 팔세토로 가성을 많이 써서 곱게 소리 내야 돼서 전공생들이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테너들이 진상을 막 멋있게 크게 내야 되는데 합창에서는 이렇게 누르거든. 그 하나지만. 비전공사님 몇 명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중 한 단원으로서 활동을 대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대 다닐 때 그러니까 미대 졸업하고 학사 편입해서 또 음대 다닐 때 거의 9년 가까이를 합창을 하다 보니까 합창 지휘에 대한 매력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네. 합창의 매력 먼저 느꼈고 합창 지휘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최훈 선생님한테 합창 지휘 좀 하고 전공할까 하는데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학부에는 지휘과가 없었어요. 합창 지휘과가. 네. 대학원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 좀 있으면 미대 4학년이니까 좀 있으면 졸업하니까 학사 편입이라는 게 있다. 좀 몰랐거든요. 네. 학사 편입해서 3학년 졸업하면 3, 4학년 음대 졸업장 따고 대학원으로 와라. 합창 지휘. 네. 그래서 그런 지수가 있었나 그래서 한양대 그랬대. 학사 편입 시험 봐서 들어간 거죠. 네. 이제 들어갔는데 지도 교수님이 보통 현입생들은 교수님 제자가 못 돼요. 네. 보통 일반 강사님 제자 되는데 그때 이제 오디션 볼 때 실기시험 볼 때 그 교수님들 앉아 있었던 분들 한 5명 중에 교성현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바리톤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 픽업해 주셔갖고 네. 그분 밑에서 2년 배우다 보니까 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되게 합창스럽게 라시와 디오비앙가 이렇게 곱게 소리 내다가 네. 오페라 전공하게끔 소리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태리를 유학 가면서 오페라 전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돌아와서 또 오페라 활동도 하게 되고 또 네. 대충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예. 제가 어제 그 강의하다가 이제 선생님 얘기를 조금 했는데 요 주제로 요 화제로 그래서 예를 들면 고음을 낼 때 피아노 건반처럼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옆으로 간다. 예. 그런 게 시각적 이미지를 좀 활용하시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냥 단순히 음악 용어로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뉴토 말씀드리면 테뉴토가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 음의 길이를 충분히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밀가루 반죽할 때 밀가루 반죽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물 붓고 꾹 누르잖아요. 한 번씩.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보자. 그럼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적용이 돼서 테뉴토 효과를 좀 잘 내는 거고.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 처음에는 물론 악보 보고 음정이 높낮이, 리듬, 박자 계산하지만 그게 익숙하게 되면 악보 놓고 부를 때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컬러링을 하고.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사이에 간색들이 많이 있듯이 노래할 때도 그 사이에 간색들을 많이 생각하고 노래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네. 저는 노래 부르는 제자들한테 그림도 많이 그리라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평소 음악 듣고 그거에 맞는 풍경하든 추상하든 음악적 표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내외에서 공연한 다수의 오페라에서 이제 주역을 맡으셨습니다. 이거 좀 결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청자들 위해서 선생님의 대표곡이랄까 아니면 좀 좋아하시는 곡을 한 대목만 짧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냥 한 곡 가고파라고 있습니다. 예. 이놈 한 곡 가고 우리나라 그리운 금강산과 더불어 이제 제일 많이 불려지는 네. 그 한 소절 그냥 예.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람 물로 내 보이네 꿈엔 들이즈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이렇게 좀 해줘. 예. 아, 좋습니다. 예. 제 대학 동기 중에 마산 출신이 하나 있는데, 마고 나왔습니다. 신입생 환영할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수인 선생님 고향이기도 하죠. 네. 그러시군요. 예. 이탈리아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유학파신데요. 좀 가벼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탈리아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탈리아에 관한 상식의 허실, 이런 게 있을 법해서 각각 한 가지씩만 좀 소개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할까요? 예. 아니, 허실보다도 제가 이태리에 가서 이제 유학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이탈리아가 우리가 흔히 아는 G7 국가 중에 한 나라잖아요. 선진국 7개 중의 나라, 하는 나라인데, 가서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다 느리고, 우리나라보다 여러모로 전산 속도라든지, 서비스 속도라든지, 전 나름 선진국이라고 갔는데, 너무, 시스템 자체가, 얘네들이 왜 선진국이라고 불릴까? 화면 지내면서 보니까, 문화 선진국인 거예요.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선진국이 GDP도 사실 보통 거기가 이태리가 8위, 우리나라가 한 12, 12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차이도 안 나고 결국은 관광 수입으로 많이 먹고 살거든요, 이태리가. 네. 결국 선조들이 이루는 문화 그렇죠. 발판으로 그걸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옛날에 이제 우리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문화 강국이 돼야 진짜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K 콘텐츠가 여러 분야에서 뜨면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저 유학 갈 때만 해도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너 중국 사람이니? 물어보면 아니야. 그러면 일본 사람이니?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에 한국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예. 그 정도로 한국을 몰랐어요. 네. 한국을 겨우 알게 된 게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인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을 때를 우리나라가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하면서 세계 강국,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졌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매스컴들이 한국 나가보면 외국 교과서는 6.25 사진, 참상 사진밖에 없대요. 네. 허름한 옷 입고 그런.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한국이라는 콘텐츠가 이제 뜨기 시작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 강국이 돼야겠다는 이태리 보면서 성악도 배우러 갔지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문화 강국이 되는 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흐름을 좀 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예. 완전히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거나 이탈리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당신이 몰랐던 이탈리아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탈리아 면모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거 딱히 없던 것 같고요. 아, 예. 예, 그런 거, 이게 이게 선진국인 줄 알고 갔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느리고 여러모로. 네. 전화 설치 신청하면은 거의 한 달 뒤에 와요. 네. 예,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체국 가면 아직도 줄 서 있고, 그 세금 내려고 줄 서 있고, 네. 우리나라처럼 뭐, 핸폰도 다 하고 이런 시대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의 삶에서, 물론 이제 음악이 직업이기도 하시지만은, 선생님의 삶에서 음악이란 어떤 건가요? 음악이란, 그냥 제 위로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 삶의 위로. 예.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평탄치 않은 삶을 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림을 그리든, 음악, 노래를 부르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번뇌, 고난, 고민 다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위로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미남이시고, 하여튼 귀공자 스타일인데, 평탄치 그건 않은 삶, 좀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다면서요? 아니, 뭐, 다, 어르신 시대 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39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네. 39살에. 예. 한창 나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세가 확 기울어져서, 저 청소년기 때는, 고등학교 때는 뭐 집을 또 이제 빗장에다 다 이제 넘겨주고 집 없이 그 친척집 또 돌아다녔던 시절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미술 전공하고 음대 나왔다 그러면 뭐, 와, 돈 많은 집안인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미술 전공할 때도 어떻게 하든 재료비 아껴서 아니면 또 학원에 어떻게 그림을 잘 그려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제가 DC를 받으면서 다녀야 되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될 수밖에 없었고, 음악도 뭐 집안 반대 뿌리치고 디자인과 나오면 이제 취직 잘 되는 시대였으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저때 당시에. 근데 그런 거 때려치고 갑자기 음악한다고, 성악한다고 그랬으니, 집안에서 반대가 좀 있었고, 네. 대신 그래서 네가 그러면 음대 등록금 네가 알아서 하고 다녀라.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뭐 하고, 지휘 아르바이트 하고, 뭐 철가방도 하고, 그래서 음대 다녔고요. 철가방이란? 배달이죠, 배달. 네. 예. 중국 음식 배달. 중국은 한식잡이었는데, 한식이요? 네. 그런 것도 하고, 뭐, 유학 갈 때도 돈 있어서 유학 간 게 아니고, 저는 일단 하고 싶으면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예.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지르면 하나님은, 아이고, 일 저질렀네. 그러고 이제 뒤에서. 그래서 상의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저 이거 하고 싶다고 저지르고. 그래서 유학도 결혼식 올리자마자 이제 유학 갔는데, 결혼식 때 들어온 축구인 갖고 그냥 유학 간 거예요. 네.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생각 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그래 가서 한 5년 버텼죠. 잘 버티다가 이제 어머님하고 좀 편찮으시게 돼서 급거 귀국해서 이제 좀 원래는 안 들어오고 이러고서 계속 지낼 생각이었는데, 네. 그렇게 급게 귀국하게 돼서 이제 또 활동을 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음악을 하시지만은, 남아서, 말하자면, 유럽 무대에서 혹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 이거 가지 않은 길이군요, 그러니까. 그쵸. 네. 전문 연주가의 길을 가십니다. 네.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나름의 그 고충도 있을 듯 싶어서, 전문 연주가의 길을 가려는 후진, 후배들에게 조언을 좀 준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뭐 일단은 순수 예술 파트잖아요. 네. 미술이든 음악이든 순수 예술을 하는 파트는 사실은 먹고 살기가 만만치가 않죠. 특히나 성악은 프리랜서로 지낸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프리랜서죠. 그 대학 교수 아니면 합창단원, 성악하는 사람들이. 그분들 아니면 고정직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90% 이상은 다 프리랜서로 사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저도 그래 힘들었지만 코로나 때 네. 공연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프리랜서들이 진짜 손가락 빨고 있었을 시절이라, 그런 시류나 그런 팬데믹이 왔을 때 많이 힘들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뭘 해든. 팬데믹 때 뭐 누구는 또 진짜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다른 일도 하면서 메인 잡을 어쨌든 놓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끈기? 그런 건 예술 파트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합창 단원, 내지는 합창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합창을 잘할 수 있다. 이런 팁을 좀 주신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합창,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 찬양대 성가대를 하면서 접했지만 일단은 여러모로 뭐라고 해야 되나 협력을 요하는 부분 이런 거에 있어서 공부가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낼 때와 감춰야 될 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내 목소리를 낼 때와 감춰서 또 협력을 이루어야 될 때를 또 아는 그런 것도 접목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여러모로 인생을 하는 데 있어서 합창단 생활을 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 저는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합창 잘하는 요령도 좀 하나 주시죠. 요령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죠. 네, 연습을 그게 근데 가요 창법이든 성악 창법이든 본인이 좀 요즘은 유튜브로도 많이 레슨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옛날처럼 뭐 맨투맨으로 만나서 이렇게 안 해도 본인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유튜브로도 충분히 그런 실력 개발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간혹 이제 또 직접 만나서 티칭을 받으면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관심 있게 찾아보고 또 직접 또 배워보는 기회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 실력이야 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제 번외 질문, 돌발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신 것 같아서 내가 겪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좀 간증 비슷하게 좀 한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신다면 아니 뭐 지금까지 제가 음악했던 과정들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형편이 안 됐는데도 어떻게 지내다 보면 다 그게 그러니까 그 음대 들어가고 합격 통지 받고 나서는 들어갈 때도 등록금 마련된 상태가 아니었고 일단 시험을 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대 4학년 때 원래는 11월 음대 4년 11월 달에 10월 달이었구나. 10월 달. 한예종 대학원 시험이 있었어요. 한예종은 다른 음대 대학원은 음대를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는데 한예종만 상관이 없이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학 학부로 3학년으로 다시 들어가느니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한번 봐본 거였는데 그 1차를 붙어버린 거예요. 30여 명 대학원 과정 전국에서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렀는데 7몇 명 통과가 됐어요. 네. 1차에. 근데 거기 제가 낀 거예요. 이런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서 2차를 그 다음 주에 보는데 독일, 프랑스, 이태리 가곡에다가 아리아 2개, 5곡 엄청 많은 곡을 보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걸 달달 외우고 시험 보느라고 힘들었는데 결국은 프랑스 가곡에서 가사를 까먹어갖고 프랑스 가곡은 처음 접해보는 가곡이고 언어라 독일 곡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했어갖고 익숙했는데 프랑스는 전혀 그러니까 단어 찾아보면서 막 일일이 국제 발음기호 밑에다 막 써가면서 했는데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2마디 가사를 못 해갖고 거기서 이제 2차 때는 안 뜨는데 오히려 안 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한양대 편입시험 봐서 그때 들어갔는데 오히려 대학원 들어가지 않은 게 다행인 게 기본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 대학원 들어가면 더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한양대 들어간 게 잘 된 것 같고 들어가서도 등록금을 마련을 못 했었는데 등록금 마감 날까지 마련을 못해서 포기하나 싶었는데 교회 아는 집사님이 전화 오셔갖고 재욱이 너 등록금 어떻게 했니?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주셨어요 첫 등록금. 그래서 첫 등록금 그분 돈 받아갖고 마감날 등록해서 다녔고 그리고 그 다음 등록금서부터는
지휘 자리를 2군데를 주셨어요. 1부 지휘 이쪽 교회, 3부 지휘 이쪽 교회. 그 2군데 지휘 페이 받으니까 등록금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제 용돈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책임지세요.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등록금도 집안에 좀 큰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메꾸다 보니까 마지막 등록금도 경고장까지 날라왔었어요. 언제까지 내라. 근데 그때 간 게 어디냐면 그 대구에서 하는 우리나라에서 큰 콩쿨 중에 하나, 돈 상금이 많은 콩쿨 중에. 그때 당시에 1등이 대상이 5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이에요. 대구 국제성악 콩쿠르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내 콩쿠르였고, 거기 내려가면서 하나님 제발 3등 안에만 들게 해주십시오. 등록금 내게. 근데 거기서 대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네. 그때는 KTX도 없어갖고 11시 몇 분인가 막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 500만 원을 현금으로 줘요. 그 당시에 시상식 때 현금으로, 그때 당시 수표 4장이랑 100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해서 이거를 안주머니에 넣고서 잠이 안 와. 네. 6시간인가 7시간을 일반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등록금도 그걸로 또 낸 적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학비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적대고 축임 들고 날라가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음악을 했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네,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필재 질문. 오늘은 전문 연주가 테너 이재욱 성악가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